네, 동형모의고사 1회차 21번 문제부터 이어가겠습니다. 2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 행위인 중개행위의 의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지금 제가 문제 속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 행위인 중개행위라고 언급을 했죠. 이 중개가 무엇인지는 공인중개사법 2조가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개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이득 변경을 알선하는 것. 그것이 중개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용어의 정의에서의 중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토지 매매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 상가 교환 계약과 같은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이것으로 중개는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 행위로서의 중개 행위의 범위는 법원이 훨씬 넓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만일 개업공인중개사가 체결된 거래 계약의 이행 과정에도 어느 정도 개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그 이행 과정의 원인의 귀책 사유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공인중개사법 14조 2항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경공매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매수 신청 및 입찰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죠. 근데 14조 3항이 그 중에서 경매 대리를 하려면 대법원 규칙상 등록을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법원 규칙상 등록을 하려면 대법원 규칙상의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대리를 행하는 과정에서 위민에게 발생시킨 재산상 손해는 대법원 규칙상의 보증기관에서 보험금, 공제금, 공탁금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순히 경매 대리가 아니라 경공매 권리 분석이나 취득의 알선만 하고자 한다면 대법원 규칙상 등록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경매 권리 분석, 공매 취득의 알선 과정에서 위민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누가 보장하느냐? 그것도 중개 업무상의 행위 속으로 법원은 판단해서 공인중개사법상의 보증기관에서 보험금, 공제금, 공탁금 지급할 책임이 있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 항지문을 보시면요.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거래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중개 완성 이후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로서의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도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중개의 완성은 원칙은 거래계약 체결로 완성되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체결된 거래계약의 이행에도 어느 정도 개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그 예정에 의해서 개입된 이행 과정의 업무도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 행위로서의 중개 업무 속에 속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항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Y도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A의 중개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간의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분의 1인 X건물을 1억 5천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을이 임차인 병에게 X주택을 보증금 1천만 원, 월차임 3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답니다. A가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금액이 얼마인가 묻고 있는 것인데요. 중개보수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것은 물건이 주택인가
아닌가의 문제죠. 주택이라면 시도조례 요율을 적용할 것이고 비주택이라면 원칙적으로 1촌분의 9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복합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전체 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 초과가 아니고 2분의 1 이상이면 그 물건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X건물은 주택으로서 시도조례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것은 이른바 삼동일이라고 하죠. 동일한 중개 대상 물에 대해서 동일한 거래 당사자 간에 동일한 기회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성사되었다면 그때는 중개보수는 매매에 관한 보수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22번 사례는 동일한 중개 대상 물입니까? 그렇습니다. 동일한 거래 당사자 간인가요? 그게 아니죠. 매매는 가불간에 이루어졌지만 임대차는 을병간에 이루어졌거든요. 동일한 중개 대상 물이지만 동일한 거래 당사자 간이 아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을에게 매매중개보수와 임대중개보수를 모두 받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먼저 매매중개보수 계산하는데요. 1억 5천만 원의 매매가 이루어졌고 요율표에 0.5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1억 5천만 원에 0.5를 적용을 하면 75만 원의 산출액이 나오게 되는데 한도액이 80만 원입니다. 그러면 75만 원이 이제 산출액이 한도액 범위 내에 있으므로 매매중개보수로 확정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다가 임대차 중개보수액을 합산하면 A가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의 총액이 나오게 될 건데 월세가 있는 임대차입니다. 월세 있는 임대차는 원칙은 요율에 적용할 기준 금액을 월 차임 곱하기 100한 금액을 보증금과 합하여 합산 금액을 요율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문제는 월 차임 30만 원에 100을 곱해봐야 3천만 원, 3천만 원에 보증금 1천만 원 더해봐야 4천만 원, 합산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잖아요. 합산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월 차임에 100을 곱하면 안 되고 70을 곱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37에 21, 2,100만 원에 보증금 3,100을 더하면 2,100에 보증금 1,000만 원을 더해서 3,100이 요율에 적용할 기준 금액이고 3,100에 임대차 0.5 요율을 적용하면 산출액이 15만 5천 원이 나와요. 15만 5천 원. 근데 한도액이 15만 원입니다. 그러므로 산출액이 한도액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한도액이 중개보수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매중개보수 75만 원에다가 임대차 중개보수 15만 원을 A가 을로부터 각각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합산 금액인 90만 원. 1항이 정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23번. 다음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사항이다. 옳은 것을 찾고 있는데요. 1항. 계약의 이행이 완료 시까지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은 계약금 및 중도금이며 잔금은 제외됩니까? 잔금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틀렸고요. 2항. 신탁업자는 예치명의자와 예치기관 모두 포함되나 공제사업을 하는 자는 예치명의자에 해당하고 예치기관이 될 수 없나요? 예치기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등자까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상의 채신관서도 예치명의자일 뿐만 아니라 예치기관까지도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 항도 틀렸습니다. 3항. 금융기관은 예치명의자, 예치기관 및 매도인 등이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하기 위해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관에도 모두 포함된다. 3항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죠. 4항.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 또는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증보험회사 등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매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교부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해야 예치된 계약금 등을 사전 수령할 수 있다. 미리 땡겨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5항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신탁회사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한 경우 계약의 이행이 완료 또는 해제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 등의 인출에 대한 거래 당사자의 동의 방법,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그 밖에 거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약정해야 된다. 그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예치가 되었을 때 그런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데 지금은 신탁회사의 명의로 예치가 되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별도로 예치된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할 업무보증 설정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3항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24번 다음은 행정처분 등과 관련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항 자격정지 처분을 한 시도지사는 이를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자격 취소 처분을 했을 때 이러한 보고 의무가 발생하지 자격정지 처분은 별도의 보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2항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을 하는 것이었었습니다. 3항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대표자가 등록증을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된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는 그렇지만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증 반납 의무가 없는 거죠. 4항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죠. 제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시도지사로부터 받게 될 것이니까요. 5항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를 반납해야 한다. 그런 의무 없습니다.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등록증 반납해야 됩니다. 7일 이내.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자격증 반납해야 됩니다. 7일 이내. 그러나 지정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지정서를 반납해야 될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에 없는 의무인 거죠. 사항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25번 공인중개사법상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우리가 이 자를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죠. 그 자에 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1항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가 폐업신고 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렇죠? 1항이 옳은 지문으로 정답이고요. 2항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되는 게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효과가 승계가 되는 거죠. 3항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폐업 기간을 고려해야 하나 폐업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폐업 사유까지도 고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항 폐업 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폐업 신고 전에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사유로 하는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 그러려면
폐업 기간이 2년이 아니라 3년을 초과하였어야 되는 거죠. 5항 폐업 기간이 6월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폐업 신고 전에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사유로 하는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그러려면 폐업 기간이 6월이 아니라 1년입니다. 폐업 기간 1년을 초과했어야 폐업 전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 정지 처분을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항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협회 운영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5항 지문을 보시면요. 5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지금 이 5항 지문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관련된 문제 속에 들어있었다면 맞는 말이죠. 근데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각 한 명씩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누가?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항이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2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고 있습니다. 1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실무교육을 받았어야죠. 2항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죠.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되죠. 3항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죠. 여기는 직무교육을 받았어야 할 경우이죠. 4항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이 아니라 여기는 연수교육을 받았어야 되는 경우입니다. 5항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임의적 교육이었었던 거죠. 5항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8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신고 고발하였을 때 포상금 받을 수 있는 위반 대상 사유가 있죠.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양도되어 한 자나 받은 자,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했을 때 포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데요. 기업,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를 무등록 중개업자죠. 등록관청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니은 포상금은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한 경우에도 지급합니까? 안 합니다. 공소 제기를 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기소 유예 처분이 있어야 포상금은 지급이 되는 겁니다. 디귿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되었다면 선착순이죠.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OXO 배열이니까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29번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을 찾고 있는데요. 1항,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중개 완성한 때에는 항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진다? 그렇지는 않은 것이,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임목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물이죠. 임목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 완성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목 매매계약서 작성해야 되고 확인설명서 4번 서식을 통해 작성해야 되지만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항,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것이죠.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라는 것은 따로 있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등기 신청 의무 중에 계약 당사자 간의 상호 대가적 채무관계가 발생하는 계약, 이른바 쌍무계약이라고 하잖아요. 쌍무계약일 경우에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이 잔금 지급일이 되는 거니까요. 3항,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 당사자가 당해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검인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습니다. 부거법에서 검인을 의제하는 경우가 2번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필했을 경우,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 검인이 의제가 되었었죠. 4항,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항상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모든 부동산 임대차가 신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5항,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은 모두 개업공인중개사를 대리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할 수 있나요? 고용인 중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용인인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 거래신고 대행할 수 있지, 중개보조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행할 수 없는 것이죠. 3항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0번 문제. 30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3항을 보시면 계약으로 국내 토지를 취득한 외국인이 이 법의 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원인이 계약이었었는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 외 원인인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요, 외국인이 사전에 허가받아야 할 대상 구역이나 지역의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취득했을 때 내려지는 제재인 것입니다. 3항이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3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을 찾고 있는데, 2항 지문을 보시면 허가구역 내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 신청서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농지라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지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농지라 하더라도 별도로 시군면자에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가 농지일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토지용 계획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요. 2항이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2번 문제입니다. 32번. 거래계약과 관련된 다음의 판례의 태도 중에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
2항 지문을 보시면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수권이 있지 않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르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다. 오히려 대법원 판례는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서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함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이 잘못된 설명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3번 문제입니다. 33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거민계약서에 대한 기술 중에 타당하지 않은 것을 찾고 있는데요. 사항 지문을 보시면 사항 지문에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을 거민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거민 신청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중 어느 한 시군구에서만 거민을 받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에 있는 한 필지의 토지와 서대문구에 있는 한 필지의 토지에 교환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거민은 동대문구청에 가서만 받아도 되고 서대문구청에서만 받아도 되는 거죠. 단 원칙적으로 거민 신청할 때는 원본 한 부와 사본 두 부를 제출하는 거지만 방금 전 사례라면 사본은 세 부, 추가되는 시군구 숫자 플러스 한 부의 사본이 제출된다면 어느 한 곳의 시군구에 가서만 거민을 받는 것도 얼마든지 인정이 된다 하는 것이죠. 사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신탁자 갑과 수탁자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을 한 뒤에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수탁자가 매도인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괄호 안에 보니까 매도인 병은 갑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을 몰랐었다네요. 그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수탁자인 을의 명의로 격려가 된 뒤에 다시 수탁자 을이 정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정은 명의신탁 관계 속에서 이른바 제3자적 지위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 지금 계약 명의신탁에 관한 사례가 문제로 출제가 된 것입니다.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옳은 거 1항. 신탁자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은 무효이나 을의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은 유효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계약의 상대방인 병이 몰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 되는 거죠. 2항. 수탁자 을과 매수인 정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고 정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았다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나요?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와 그 등기와 물권 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데 바로 이 제3자가 지금 이 사례 속에서 정이죠. 그러므로 정은 알았든 몰랐든 즉 정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은 명의수탁자라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정은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3항. 정의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은 유효하지만 신탁자 갑은 정에게 소유권 주장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정이 악의였다 하더라도 신탁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4항. 을의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된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어도 등기와 물권 변동이 유효하기 때문에 계약 명의신탁 관계 속에서의 수탁자의 임의 처분 행위는 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문제는 있겠지만 자기가 자기 땅을 판 거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의 횡령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죠.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5항. 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어른 수탁자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1항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3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분묘기지권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이 몇 개인가, 박스 안에서 옳은 것이 몇 개인지 세워보겠습니다. 기업, 장래 묘소, 가묘이거나 평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 증명서나 임야대장이나 임야도 등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 확인으로 분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가묘나 암장되어 있거나 평장되어 있는 것은 분묘기지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니은, 종손이 분묘를 수호 관리하고 있다면 분묘기지권은 종손에 전속하며 분묘의 연고자는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라면 디귿,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기지 자체에 한정됩니까? 아닙니다. 봉분과 상석과 비석과 같은 설치물은 물론이고 그 분묘를 수호 봉제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의 공지 내에도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미치게 되는 거죠. 리을,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 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전부 멸실되었다면 분묘기지권도 소멸되지만 이렇게 회복 가능한 정도의 일시멸실에 불과한 것은 분묘기지권의 소멸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미음, 분묘기지권의 소멸 사유로서 분묘기지권의 포기는 그 권리자가 의무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외에 점유의 포기를 요한다? 점유의 포기까지 요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비읍,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합장하여 쌍분 형태로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단분 형태의 분묘 설치하는 거 허용돼요? 아닙니다. 쌍분이든 단분이든 합장할 수 있는 권리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설치된 분묘 자체를 수호봉제사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니까요. 시옷,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 치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치료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건 작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례를 뒤집었죠. 타인 소유 토지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수호 봉제사하면 분묘기지권은 시효 취득도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시효 취득형 분묘기지권이라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치료 지급을 청구하면 그때로부터는 치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기역과 디귿과 리을이 옳았습니다. 세 개가 옳았었는데요. 3항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찾고 있는데요. 사항 지문을 먼저 보시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그 말 맞죠? 근데 이어지는 5항 위 사항의 경우에 이에 따르는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하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시의 갱신이 발생했다면 언제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 발생합니다. 민법에서 묵시의 갱신이 발생했을 때에는 1개월이면 효력 발생하지만 오히려 주임법, 상임법은 이 경우 3개월의 기간 경과를 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5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7번 문제.
37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1항을 보시면 1항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신청만 해도 대항 요건을 구비하는 거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이길 0시부터는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1항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8번 문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적용됨이 원칙이다. 다만 환산보증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에 적용되는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짝지워진 것은 그랬는데 4항이 정답인데요.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최초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보장받는 보호규정, 그 다음 등기가 없어도 상가 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 등록 신청만으로 그 이길 0시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인 대항력은 환산보증금과는 관계없이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 임차인에게는 모두 인정해주는 제도들인 거죠. 4항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경공매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가장 타당한 것은 옳은 것을 찾고 있는데요. 1항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대법원 규칙상의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경매 권리 분석이나 취득의 알선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없나요? 있습니다. 단순한 경공매 권리 분석이나 취득의 알선 정도는 법인이나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이기만 하면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2항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인의 대항력은 해당 부동산 경매 시 선순위 기준 권리에 대한 대항력이 없으면 대항력 자체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대항력은 그 효력이 있으므로 임차인의 대항력이 순위에 따르는 권리자들에게 상대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누구에게 대항할 수 있다. 거나 누구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대적 개념인 것이죠. 3항 집행 권한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경매는 일컬어 임의 경매가 아니라 강제 경매라고 하는 거죠. 4항 외국인은 부동산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토지 취득할 수 없습니까? 외국인도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국세징수법 등의 공매 절차에 개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동산 취득할 수 있죠. 5항 담보가 등기가 최고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앞서 설정되었다면 낙찰되더라도 말소되지 않을까요? 담보가 등기는요. 소멸기준 권리이죠. 최선순위에 섰어도 소멸기준 권리 자체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경매 절차에서 인수되는 담보가 등기, 인수되는 건저당권, 인수되는 저당권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대법원 규칙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이 모두 몇 개인가? 박스 내에서 옳은 것을 골라볼 것인데요. 기억,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 행정처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하는 겁니다. 니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없으나 소속 공인중개사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수 있나요? 없죠. 개업 공인중개사여야 대법원 규칙상 등록이 가능하지 고용인은 대법원 규칙상 등록이 안 됩니다.
디귿.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지방법원장이 아니라 여기가 법원행정처장이 들어와야죠.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되는 것이죠. 리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 보험 또는 협회에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된다. 그거는 등록을 한 후 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서 업무 보증은 등록의 기준이에요. 대법원 규칙상의 업무 보증 설정이 있어야만 지방법원장에게 경매 등록 신청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출석해야 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출석해야지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대리 출석시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비읍.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행위에 관해서 위민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수를 받는데요. 비읍 맞고요. 시옷도 맞습니다. 보수 지급 시기는 매수신청인과 매수신청 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는데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로 하도록 하고 있죠. 비읍과 시옷 두 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2항이 정답이 됩니다. 동형 모의고사 1회차 40문제 모두 함께 풀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